안녕하세요. 별이 총총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읽으실 책은 임정민 작가님의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흔히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두고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티키타카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탁구를 혼자서 잘 칠 수는 없듯이 대화도 상대방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 잘 통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상대방이 대답할 때 일어나는 소통인 것이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스킬을 배우고 갈고 닦는다고 해도 진정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진정한 소통과 관계를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자아 상태를 살펴보고 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대체로 타인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을 깊게 봄으로써 여러 인간을 깊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단서 없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교류 분석을 바탕으로 나누어진 3가지 자아 중 주로 어떤 자아로 소통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3가지 마음 들여다보기. 부모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자아. 부모자아 상태는 나의 부모 또는 양육자, 보고 자란 건의자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자아다. 이 자아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어온 말과 비슷한 형태의 말을 한다. 인간은 생후 만 5세까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사건 등을 부모나 권위자의 태도와 방식을 모방해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릴 적에 뜨거운 물건을 만지려 할 때 부모가 안 돼, 뜨거워 라고 말하며 깜짝 놀라는 표정과 몸짓을 보였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 보고 들은 훈계와 규칙을 잣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통제하려 들기도 하고 보듬거나 포용해 주기도 한다. 부모나 내가 본 부모상, 권위자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부모자아 상태에 있다.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를 위에서 아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화의 에너지는 수직적이다. 팀원과 얘기를 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팀장님이 있었다. 업무 지시를 하면 팀원이 꼭 이런저런 토를 달면서 말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팀장님이 부모자아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감지했다. 팀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
팀장님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도 느껴졌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대답이라는 단어가 결정적 힌트였다. 말대답의 사전적 의미는 말을 듣고 대답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통상적으로 상대의 의견에 반하는 말,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슬리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말대답이라는 표현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상대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팀장님의 말에는 팀원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들어있는 셈이다. 이는 어릴 적 부모나 양육자에게 들었던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른이 말할 때 끼어드는 것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이 내 성격의 일부가 되어 재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논리적, 객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어른 자아. 어른 자아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에 입각해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어른 자아 상태는 지적이고 조직적이며 분석적이다. 감정에 치우침이 없고 지금 눈앞에 직면한 현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 현재 상황을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어른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대화의 에너지는 수평적으로 흐른다. 어린 시절에 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자아. 아이자아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이나 반응이 본능적으로 나온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본래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 단순히 아이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이자아 상태에 있다. 한 대표님에게 연설과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었다. 코칭에 상당히 만족하신 대표님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 한 분도 코칭을 받게 했다. 나는 그분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다. 보통 나를 찾아오는 분들은 스스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여 자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순조롭게 코칭이 진행되는 편이다. 그에 반해 그분은 나보고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시키니까 해야지 뭐, 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듯 시선을 회피하고 자세, 목소리 톤, 뉘앙스 등에서 거부 반응이 느껴졌다. 여러 가지 나의 질문에도 대꾸가 없거나 네, 아니요처럼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는 아이자아 상태였다. 코칭을 하면서 알게 된 성장 과정, 회사에서의 업무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아이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자아 상태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봤다. 자아 상태는 나이와 무관하다. 법정 나이로 성인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나이 먹었으면 철 좀 들어 라고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애늙은이 같네 라고 말하지 않는가.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스러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모두 애처럼 굴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꼰대는 늙은이, 선생님을 이르는 은어라고 정의한다. 즉 꼰대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일부가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일반화해서 가르치려 드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지라는 사람을 가르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꼰대도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 방식, 즉 자아 상태를 따른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라고 매도하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철이 없다고 일반화시키는 건 지양해야 한다. 과거 경험을 통해 내가 부모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때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고, 이따금 어릴 때 하던 생각과 감정, 행동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상태에서 말을 걸고 상대방도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자아 상태에서 반응한다. 이것을 교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특정 순간의 성격의 일부를 드러낸다. 이를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떠한 자아 상태에서 상대방과 교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할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주변 상황과 상대에 맞게 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본다. 자신을 자각하고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여 유연하게 교류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상황인지 소통 방법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교류 분석의 핵심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역시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연구팀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8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로버트 웨딩어 교수는
1938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소년 724명을 선발해 2년마다 인터뷰했고 부모의 직업,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등 삶의 전반을 추적해 2015년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은 돈, 성공, 성취, 명예에 있지 않았다.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였다. 연구팀은 행복의 조건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일수록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은 독약과 같다.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보다 친밀함,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셋째, 좋은 관계가 몸과 마음뿐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 누군가와의 소통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다. 만약 어느 외딴 섬에서 혼자 산다면 우리는 사람과 소통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잘 해야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소통 없이는 살 수 없다. 훌륭한 소통을 하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현대인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제는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어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자.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소통하고 말을 해왔는지, 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말하고 행동해온 방식이 나의 자아 상태에 따른 성격에서 기인한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성격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화의 기본 원리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기. 반응과 대응이란 말은 얼핏 비슷한 뜻이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적 맥락을 보면 의미가 명료해진다. 우리는 평소에 과민 반응이라는 말을 쓰지만 과민 대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을 때 초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초기 반응이라고 하지 않는다.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가? 예를 들면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무작정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말을 침착하게 들은 후 화재 상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마디로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늦게 왔을 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버럭 화를 내며 말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둘 사이가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시간 약속을 어긴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반응화법으로 다가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다. 야, 너는 늦은 적 없냐? 그때는 내가 안 기다렸어? 사람이 치사하게. 옛날 일까지 들먹이며 성질을 낼 수 있다. 방귀 낀 놈이 도리어 성낸다고 하지 않던가. 처음에는 사과도 하고 미안해하지만 늦은 사람에게 계속 화내고 비난을 퍼부으면 도리어 발끈하기도 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화법으로 말하면 말의 결이 달라진다. 오히려 상대를 다독이고 배려하며 말하기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순수히 인정하게 된다. 더불어 이해해준 상대에 대해 더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된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리액션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라면 리스폰스는 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이고 선택적인 대응이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르다. 대화의 목적 기억하기.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물며 국가 간에도 국가적 분쟁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가정부터 직장, 다양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갈등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미숙한 말실수로 일과 관계를 그르칠 수 있으니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펄펄 끓는 냄비 뚜껑을 조금만 열어두면 끓어오르던 내용물이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갈등 상황에서는 호흡을 가다듬고 대화의 목적과 관계의 끝을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인가? 지금 끝내고 싶은 관계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뒤돌아 후회할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늘 경계하자. 앞서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듯이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좋은 말로 표현하자. 오은영 박사는 아이를 훈육할 때도 1000번, 10,000번 좋은 말로 가르치라고 말한다. 훈육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아이가 사회규범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아이에게 화를 내고 윽박지르는 소통 방식으로는 아이에게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1000번, 10,000번 좋은 말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한다. 내가 아는 기업의 한 리더도 부하 직원을 가르치겠다고 따끔하게 훈계했다가 이후 리더십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갈등 상황에서 나 자신과 내 말을 다스리는 일은 매 순간 갈등의 도화선에 놓인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는 잘못된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통 방식에 따라 모든 인간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적절한 말을 건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복님은 우리의 일상은 작은 기쁨과 우연한 만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는데요. 성숙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별이총총과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응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